그러나 저희가 파생을 하는 거지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정도 또는 폭, 정도와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하는 정도와 속도. 그리고 진행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다. 변동성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변동성이란 변화하는 정도와 속도이며 진행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방향을 예측하기 쉬운 경우,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요, 많이 움직이면 변화하는 정도가 크면 변동성이 물론 상승하기도 하지만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꾸준히 1%씩 상승하는 시장은 변동성이 하락합니다.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할 때 예측 가능성은 수식화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진행 방향의 예측성은 사실 그 변화폭과 진행 속도 변수에 비해서 변동성 값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전제 하에 수학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표준 편차로. 자, 변동성이 높다 혹은 낮다 내지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과연 변동성이 높고 낮은 부분은 뭘로 하느냐? 수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 낮다, 혹은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수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수치 변화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2013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코스피 100 주가지수 선물 종가 가격들입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일 대비 상승률이죠. 상승률, 수익률. 이 가격에 샀으면 0.09% 수익.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손실이 나거나 하락했을 때는 전일 대비 어떤 이 변화폭을 계속 쭉 놔준 거예요. 자, 4월 이 한 달간 그 수익률의 이 평균 변화는요, 계산을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엑셀로 계산을 다 했거든요. 0.13%, 0.13%의 수익률의 평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4월 한 달간 1단위로 수익률의 평균 변화는 0.14%다. 평균이죠, 평균. 자, 표준 편차가 뭡니까? 표준 편차. 중학교 때 배웠죠? 전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자, 평균과 그 해당 가격을 뺀 값을 제곱을 해준 게 분산이죠.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분산은. 자, 이렇게 이게 중심이라면, 여기 가운데가 중심이라면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급은 수학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우수한 학급은 평균이 높은 점수 학급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낮으면서 평균이 높은 학급이 타 학급보다 우수한 학급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학생들의 그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그 평균 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평균이 높잖아요. 평균이 높으면서 표준 분산이 크게 안 흩어졌다라는 얘기는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급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분산이라는 것이 분산을 이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이것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적인 측면을 체크하는 수학적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 표준 편차가. 그래서 평균 변화와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값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동성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0.01154%더라. 이것이 바로 역사적 변동성의 어떤 이제 수치화시켜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해당 어떤 특정 옵션을 가지고 그 가격을 놓고 쭉 구하면 어떤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 HTS에서 제공되고 있는 역사적 변동성. 근데 이제 그 수치 제공되는 것들이 유효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죠. 본인이 그 데이터를 쭉 끌어들여서 한 달치, 두 달치, 혹은 세 달치, 혹은 20일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옵션별로 가격을 이용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사적 변동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HTS에서 제공하는 역사적 변동성 데이터는요, 크게 메리트 있게 사용하기 좋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사적 변동성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드롭 오브 임팩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롭 오브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날 특정한 날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령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크게 변차가 없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4P, 5P가 움직이거나 10P가 움직이는 날이 딱 있으면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왜곡은 비교하는 데이터의 집단 객체 수가 많으면 드롭 오브 에펙트가 크게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수익률이 한 2%가 터지니 크게 움직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찌질하게 움직이는 1% 미만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면 이 4월 1일 날 그 움직였었던 게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역사적 변동성에 반영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 달이 되면 그 데이터가 빠져버립니다. 데이터가 빠져버리면서 표준 편차가 확 달라지게 돼요. 그런 어떤 튀어나오는 불특정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평균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발생했다가 그 데이터가 그 계산에서 빠지게 될 때 이 변화가 확 크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드롭 오브 에펙트라고 합니다. 역사적 변동성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측면과 또 역사적 변동성이 갖고 있는 거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라는 어떤 그 거래 활용 시에 뒷북을 치게 된다라는 이 역사적 변동성만 갖고 놓고 본다면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치 역사적 변동성 자료와 1개월치 역사적 변동성 자료, 일주일치 역사적 변동성 자료 이거를 각 옵션 행사가별로 다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그 변동성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래는 사실은 이제 오버 포지셔너들이 전술적으로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이고 일중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 참고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뒷북만 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자, 결국 표준 편차라는 것은 통계치들이 평균값과 변화하는 차이가 실제 평균적으로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지수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단위로 변화하는 정도를 수익률로 계산해서 특정 기간의 표준 편차를 산출해내 주면요. 변화 정도와 진행 속도가 이렇게 반영된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어요. 뭐 이제 한 달치 정도 데이터, 예를 들면 옵션 가격 값들 쫙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종가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일 대비로 분모를 잡고 나서 264.65분에 264.90 빼기 264.65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쫙 해서 해주면 산식이 복사되니까 쉽게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합쳐버리면 이게 나옵니다. 평균이. 그럼 평균이 나오면 이 평균과 이 수익률과의 평균 수익률과의 이제 차이를 구해주면 되죠. 구해주고 이 차이를 제곱해주고 그걸 전부 이제 더해주고 더해준 거에다가 누트를 요거에다가 0.00198에다가 누트 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누트 값을 씌워주면 0.0115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옵션 행사가들에 대해서 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근데 HTS에서 지원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산술적으로 계산된 변동성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시켜서 뽑아낸 역사적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로 접근하는 역사적 변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이 배가값을 옵션 가격을 넣고 뽑아내는 이 부분과는 좀 다른 개념의 접근이었죠. 근데 내재 변동성은요. 내재 변동성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산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내재 변동성은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옵션 가격에서 추출되는 변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역사적 변동성과 달리 지금 당장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반영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변동성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옵션 가격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상수값으로 그 순간에 주어지는 델타 셀타 감마 로그 값들을 뽑아서 배가값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산출되는 게 내재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내재 변동성 값을 y라고 잡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펑션, 옵션 가격 델타 감마 세타로 이론가, 행사가, 기초자산, 잔존 기간 이 어떤 그 데이터 변수들로 집어넣으면 내재 변동성 값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가격 이론 모형으로 이제 그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해본 방법은 그 뉴턴 랩슨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산식이 이렇게 나오죠. 요런 그 구조로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옵션 계산가를. 그럼 내재 변동성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능을 엑셀에서는 이제 그 해찾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에. 그래서 해찾기 모델을 설정해 갖고 이제 B하고 그 어디죠? 국가, 옵션 계산가 여기다 이제 값을 목표 셀 값을 잡아주고 여기다 그 잡아서 옵션 가격값을 계산가를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옵션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4.25로 지정값을 넣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내재 변동성이 계산이 됩니다. 내재 변동성이 계산이 돼요. 여기 옵션 계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게 지금 옵션 계산가라는 난 있죠. 요게 이런 산식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산식으로 쫙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B8의 값이잖아요. B8 값. 이 부분을 사실 공백으로 넣고 여기 값을 이 산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지정값으로 주고 해찾기 모델에서 4.25라는 실제 시장의 가격을 넣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변수에 해당하는 이제 이 가격을 넣어준 거잖아요. 이 가격이 내재 변동성 가격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뭐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도 이 내재 변동성 가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산출되어 어떤 이 부분이 HTS에 우리 이제 그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그 로 데이터를 받아갖고 이렇게 제 엑셀에서 받아놓은 데이터인데요. 이제 250 중심으로 그 기준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5년 1월 23일 장 마감 현재 시점으로 이제 받은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극액가로 콜이 257이 극액가고 풋은 242가 극액가죠. 그러면 가장 배가 가격이 높은 걸 보니까 250하고 252 금방 또 250과 52죠. 기준 가격으로 가까이 갈수록 변동성의 어떤 이런 그 폭이 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기준가로 갈수록 그 가격이 커집니다. 배가 변동성 값이. 그 다음에 극액가로 점점 갈수록 변동성 값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변동성이 떨어지고 내 가격으로 갈수록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변동성을 다룬다라는 부분은 어떤 때 어떤 그 배가 부분을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준가 근처에 있는 것들이 내 가격이 됐다가 외 가격이 됐다 어떤 이런 잦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것이 크고 그러나 그 외가와 내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배가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작아진다는 측면이 있죠. 내 가격을 봐도 작고 외가를 봐도 작잖아요. 그러면은 외가를 다루나 내가를 다루나 이 변동성 부분은 미미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 가격에는 델타 비중이 굉장히 커요. 델타 값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내 가격을 다루게 되면은 옵션 가격의 변화가 델타 영향을 많이 받지 이 작은 배가 영향을 그 가격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극액가들은 이 배가 값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델타가 영향을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가 옵션을 다루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변동성을 취급하는 전형적인 거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외재 가치를 다루는 부분이라 그랬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